러시아 공수부대가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르키우에 진입해 병원 등을 공격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세계가 푸틴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린스키의 지지 호소 연설에 유럽의회는 기립박수로 응원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기부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선거 전 마지막 TV 토론에서는 복지정책 재원조달 해법이 제시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탈세 단속을 약속했고 윤석열 후보는 성장을 복지의 재원으로 삼았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22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정부 전망보다 일주일가량 빠른 확산세인데 5월까지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이 절반가량이 감염될 거란 예측도 나왔습니다.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근로자가 도금 작업을 하다 숨졌습니다. 2인 1조 작업이 원칙이었지만 사고 당시에는 혼자였습니다. 전체 주택 가운데 편법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는 강남구가 5%로 가장 많았습니다. 편법 증여로 57억 아파트 주인이 된 10대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추진한 한국에너지 공과대학이 개교했습니다. 캠퍼스엔 건물 한 동이 세워졌고 기숙사 등은 4년 뒤까지 완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20대 대통령을 뽑기 위한 마지막 공식 TV 토론이 조금 전 모두 끝났습니다. 이 중계 때문에 뉴스9도 1시간가량 늦어졌습니다. 토론회에서 오간 후보 간 주요 공방 장면은 잠시 뒤에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 오늘은 일주일째로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부터 전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우크라이나의 주요 지명을 러시아식으로 표현해서 전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우크라이나 발음에 따라서 대표적인 예로 수도 키예프는 키이우로 말하고 표기하기로 했다는 점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포위한 데 이어서 제2의 도시 하르키우에는 공수부대까지 투입했습니다. 공세 수위를 높인 러시아군은 군사, 정부시설, 민간인 거주지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인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민간인 사상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키이우 시내 한가운데의 TV타워가 불길에 휩싸입니다. 방송 시설이 파괴돼 국영 방송이 마비됐고 최소 5명이 숨졌습니다. 제2도시 하르키우엔 러시아 공수부대가 진입했습니다. 하루 종일 교전이 벌어져 병원과 경찰청사가 불에 탔습니다. 무차별 공습은 주택가도 가리지 않았고 다연장포와 순항미사일까지 동원된 폭격에 민간인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Сильный взрыв со стороны площади, и сразу всех стекол не стало. Кто был возле окон, все очень сильно пострадали. 교전이 치열했던 남부 헤르손은 결국 러시아군이 장악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러시아군이 곧 화력을 모아 키이우를 공습할 거라는 정보기관의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푸틴이 완전히 고립됐다며 자유세계가 책임을 물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Russia's Vladimir Putin sought to shake the very foundations of the free world, thinking he could make it bend to his menacing ways. But he badly miscalculated. 우리 외교부는 키이우에 있는 대사관을 안전한 지역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자, 이렇게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을 공격하는 건 전쟁 범죄입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이고 우크라이나의 병원들은 무고하게 죽고 다친 사람들로 아비규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교통편이 모두 막히자 그래서라도 국경을 넘겠다는 피난 행렬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최우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심하게 부상당한 주민이 급히 수술실로 옮겨집니다. 러시아군이 남부 마리우폴을 공격하면서 민간인 사상이 속출합니다. Это местные жители после обстрела района Кирова, обычного района. 수도 키이우의 어린이 병원에선 긴급 수술이 잇따릅니다. 어린이 피해가 늘면서 수술실도 폭격을 피해 지하로 옮겼습니다. Трепетом сердца я могу сказать о том, что когда я оперировал первого пациента, который поступил сюда, это был мальчик 6 лет с осколочным ранением шеи. 남겠다던 시민들도 전쟁의 공포가 다가오자 서둘러 짐을 챙깁니다. 국경을 넘으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최대한 서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나마도 기차편이 없어 며칠을 기다립니다. This is the fourth day. I finished school. I finished in medical school. The only choice we got now is to go to the border. 도로가 꽉 막히자 걸어서 국경을 넘습니다. 유엔은 66만 명 이상이 피난길에 오른 걸로 집계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피난 행렬이라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국제사회는 오늘도 한 목소리로 러시아의 만행을 규탄했습니다. 유럽연합 특별회의에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화상으로 등장하자 기립박수가 쏟아졌고 같은 날 열린 유엔 군축회의장에서는 러시아 대표가 등장하자 참석자 전원이 퇴장하는 풍경도 펼쳐졌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향한 국제사회에 극명하게 갈린 이 두 시선이 회의장에서 펼쳐졌습니다. 보도에 유혜림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에 가입 신청을 한 직후 열린 특별회의. 화상연설에 나선 젤렌스키 대통령이 절박한 상황을 설명하자 영어로 옮기던 통역사가 울먹입니다. We are fighting just for our land and for our freedom. 지지를 호소하며 연설이 끝나자 Доведіть, що ви разом з нами. Доведіть, що ви нас не відпускаєте. 기립박수로 응원합니다. 의원들은 우크라이나 국기색의 옷이나 리본으로 연대를 표했습니다. 의회는 후보국 명단에 빨리 올리자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같은 날 열린 유엔 군축회의.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연사로 등장하자 입을 열기도 전에 참석자들이 회의장을 나가버렸습니다. 인권이사회 회의장에서도 항의의 의미로 집단 퇴장했습니다. 각국 대표들은 회의장 밖에서 국기를 들고 우크라이나를 지지했습니다. We stay united against the aggression. This unity is very important for Ukrainians.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인권이사회에 러시아의 이사국 자격을 박탈하자고 제안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국제 유가가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자 국제에너지기구가 11년 만에 처음으로 비축률을 풀어서 유가 안정에 나섰습니다. 제재에 동참하는 글로벌 기업들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구글에 이어서 애플, 나이키, 포드가 러시아 내 상품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도에 윤동빈 기자입니다. 주유소가 텅 비었습니다. 기름이 없다는 종이만 나부낍니다. 러시아산 원유 수입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기름값이 가파르게 오릅니다. 2014년 7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IEA가 전략 비축유 6천만 배럴을 풀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3천만 배럴, 나머지 회원국들이 3천만 배럴을 내놓습니다. 전략 비축유를 푸는 건 2011년 리비아 내전 이후 처음입니다. Putin's war in Ukraine will have left Russia weaker and the rest of the world stronger. 하지만 이 물량으로 치솟는 유가를 잡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러시아의 하루 수출량은 4,500만 배럴 정도인데 산술적으로도 15일치를 땜질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는 기업도 늘고 있습니다. 석유회사 엑손모빌은 40억 달러를 투자한 러시아 유정 개발에서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애플은 아이패드와 아이폰 등을 팔지 않기로 했습니다. 포드와 나이키도 현지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보잉은 부품과 기술 지원을 끊었습니다. 넷플릭스와 디즈니 등은 러시아 내에서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이제 대선이 꼭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들의 정책과 철학을 들어볼 수 있는 마지막 TV 토론도 조금 전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4번의 토론과 달리 상대를 공격하는 부분이 적었고 정책의 현실성을 따져보는 방식이 이었다는 게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토론 마지막에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이재명 후보 관련 의혹들을 거칠게 몰아붙이면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황선영 기자가 오늘 토론에서 논쟁이 됐던 부분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네 후보 모두 복지 강화를 공약했지만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해선 생각이 달랐습니다. 현금 보편 복지는 엄청난 재원과 세금이 들어가고 성장을 위축시키는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 기본소득 한다 이렇게 들어있는 거 아십니까? 이 후보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본소득하고는 좀 다릅니다. 결과적으로는 키가 작은 사람 또는 여러 가지 재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야구를 못 보게 됩니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심상정 후보만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주장했고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고 감세하는 복지는 사기다. 기본소득을 위한 국토보유세 등을 언급했던 이재명 후보는 증세는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지출 구조 조정과 같은 세원 관리입니다. 두 번째로 탈세를 확실하게 잡겠습니다. 증세는 자폭행위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런 말 윤석열 한 적 없습니다. 후보한테나 윤 후보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강조했습니다. 초저성장 시대에 있는데 경제를 좀 원활하게 성장을 시켜야 거기서 복지의 재원이 또 많이 산출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안철수 후보는 윤 후보가 세수 자연 증가분을 재원으로 잡은 것을 놓고 증세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증세에 근거한 시나리오에 의한 그런 재정 추계인 겁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에서는 여권발 통합 정부 제안과 야권 단일화 결렬 등 복잡해진 정치 지형 속의 후보 간 달라진 기류도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안철수 후보와는 우호적인 분위기를 이끌었고 윤석열 후보에게 공격을 집중했습니다. 이어서 홍현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균형 발전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자 재정적인 권한을 지방정부에게 이양해서 서로 경쟁해서 민간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을 드려야 된다. 이재명 후보가 훌륭한 지적, 놀랍다면서 공감한다고 화답합니다. 훌륭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후보는 윤 후보에게 장학 퀴즈식 질문을 쏟아내면서 자신의 우위를 강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잘 아시면 좀 저와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탄소 포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집하지 않습니다. 이 후보는 심상정 후보에게 산재 공약에 공감을 표하며 통합정부에서 함께하자고 했지만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180석 가지고도 아무것도 안 한 그런 정당이 대선되면 선거 때마다 공약만 재탕-삼탕하는데 오히려 심 후보가 이 후보의 과거 발언을 놓고 사실 공방을 벌이자 우리 이재명 후보가 증세를 얘기하는 저더러 좌파적 관념이라고 이야기하고 네, 그런 얘기 하느라고 자꾸 지어내십니다. 아니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언론에 다 났습니다. 한번 보세요.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장외에서 팩트체크 자료를 통해 이 후보의 과거 유튜브와 라디오 발언을 제시하며 거짓이라고 협공을 펼쳤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예,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토론은 선관위가 주최하는 마지막 토론이었습니다. 이제 사실상 선거가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얘기죠. 오늘 토론은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을지 정치부 김정우 기자와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이제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3번 동안 토론이 있는데 이제 오늘이 마지막 토론이었는데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네 후보 모두 이제 좀 적응이 됐는지 굉장히 이전 토론보다 상당히 전략적이거나 또는 이제 전투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일단 뭐 첫 토론 주제가 뭐 복지 정책, 재원 조달인데 예, 사회 분야 토론이었죠. 예. 근데 다들 이제 뭐 본인 주장을 하는데 굉장히 선제적으로 시간을 많이 썼고요. 상대 후보에게 그런 공격에 일일이 답하면서 끌려가기보다는 차라리 약간 좀 동문서답을 하면서 오히려 상대방 답변에 일단 지적부터 하고 보는 그런 행태를 보인 후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토론회를 지켜봤는데 토론을 하려고 나왔다기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책을 좀 설명하려고 하는 듯한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 윤석열 후보가 이제 주도권 토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의혹들을 아주 뭐 공세적으로 지금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처음에는 뭐 앞에 이제 3명이 주도권일 때는 좀 이제 좀 심심하게 끝날 거라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일단 우선 지난 토론에서 이 이제 젠더 문제가 나오니까 그 윤 후보가 곧바로 민주당 소속 전직 지자체장의 그 성범죄로 반격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사전에 선제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예, 그거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먼저 사과를 했는데 윤 후보가 갑자기 이제 이재명 후보 조카의 데이트 폭력 살인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제 공방이 벌어졌는데 이 부분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러죠. 흉악범을 심신미약, 심신상실이라고 그 변호를 하셨는데
이렇게 여성 인권을 무참히 짓밟으시면서 페미니즘 운운을 하시고 페미니즘과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변호사의 윤리적 직업과 그다음에 이 사회적 책임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문제니까. 예, 저 부분은 오늘은 이제 마지막 토론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윤석열 후보가 작심하고 나온 듯 이렇게 보였는데 대장동 얘기도 나왔습니까? 예, 이제 그동안 그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나온 녹취록이나 이제 검찰 수사 의혹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뭐 이른바 뭐 도원결의 녹취록이라든가 예. 아니면 이제 뭐 4천억짜리 도둑질이다 뭐 이런 이제 뭐 또는 대법관까지 이제 막 엮이는 그런 녹취록들이 중간에 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들을 가지고 윤 후보가 쭉 나열하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럼 대선 끝나도 책임지자고 하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한번 이것도 한번 쭉 한번 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죠. 이 후보도 우리와 같이 들어가야죠 라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이 또 확인이 됐습니다. 이 후보가 대장동 사업에서 자신은 1,000억만 챙기면 된다고 했다는 녹취록도 최근에 공개됐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자.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지금까지 동의하십니까? 다수당으로서 수사도 다 회피하고 동의하십니까? 지금 뭐 대통령 선거가 국민학교 애들 반장 선거입니까? 예, 지금 보신 바로 저 장면이 이번 대선 과정 중에 두 후보가 가장 격렬하게 맞붙은 이런 장면으로 지금 앞으로 남을 것 같은데 예. 자, 이제 이거는 내일 또 자세히 좀 전하기로 하고요. 또 하나 물어보죠.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최종적으로 사실상 후보 단일화가 결렬된 이후에 처음으로 맞붙은 토론하지 않습니까? 예.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별로 얘기가 없었습니까? 뭐 처음에는 약간 좀 이제 두 사람 사이에서 공방이 벌어지지 않을까. 예. 지금까지는 안철수 후보가 공격을 하면 이제 윤 후보는 약간 좀 방어하는 그런 스탠스였는데 예. 오늘은 좀 윤 후보가 좀 세게 받아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도 나왔습니다만 예. 뭐 두 사람 사이에 뭐 별다른 충돌 없이 기존대로 그냥 뭐 툭툭 주고받는 정도로 끝났습니다. 예, 이게 아마 책임 공방이 되면 두 후보 모두 다 별로 득될 것이 없다 이런 판단을 했을 것 같기도 하죠. 예,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가고 그 대신 좀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심상정 안철수 두 후보가 서로 맞붙는 부분은 제가 5차례 토론에서 거의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토론 구조로 가다 보니까 서로 두 양강 후보가 서로 붙게 되고 서로 이제 각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양강 후보를 공격하는 그런 모양새로 끝까지 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4명의 후보가 토론을 하고 그 토론의 형식이라는 것이 아주 정해진 대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집중력은 좀 떨어졌다. 이해하기에 좀 어려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논리가 좀 툭툭 끊어지는 듯한 이런 모습들도 사실은 지난 세 번의 토론에서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가니까 자꾸 질문해도 딴 답변하고 서로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양자 토론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그건 좀 제도적으로도 많이 개선이 필요하다. 제도적인 문제니까 그 부분은 뭐 좀 신중할 필요가 있고요. 자, 어쨌든 이제 토론도 다 끝났고요. 여론조사 결과도 잠시 뒤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오늘까지 한 여론조사 결과만 유권자들에게 이제 발표를 할 수 있으니까 사실상 유권자들의 선택만 남은 거죠. 사전투표 언제부터 하죠? 사전투표가 모레부터인데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 여론조사 결과들이 내일부터 발표가 되니까 그래서 그 결과들이 종합해가지고 바로 곧바로 이어지는데 다만 오늘 이미 끝났기 때문에 조사들이 대부분 이 토론 결과까지는 내일 여론조사가 담아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사실상 이번 금, 토 이렇게 이제 사전투표가 실시가 되니까 선거가 시작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김정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대통령 선거가 임박하면서 내일부터 실시한 여론조사는 유권자들에게 알릴 수 없습니다. 막판에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적어도 수치를 통해서 유권자들은 알 방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까지 마지막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가 최종적인 여론의 풍향계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오늘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는 내일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 5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이 가운데 4개는 오차 범위 안에 박빙의 승부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황정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어제와 그제 이틀간 실시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43.1%, 윤석열 후보는 46.3%입니다. 4주 전보다 이 후보는 1.3%포인트, 윤 후보는 3%포인트 오르며 격차는 벌어졌지만 여전히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0.8%포인트 내린 6.7%고
심상정 후보는 1.9%입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5개 가운데 4개에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오차 범위 내 박빙으로 나왔고 표본을 4,000명으로 늘린 한 조사에선 윤 후보가 4%포인트 차로 이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대체로 양강 후보가 나란히 상승하며 40%대에서 접전을 벌이는 모습인데 야권 단일화가 결렬된 이후 양측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안철수 후보를 야권 단일 후보로 가정하면 안 후보 지지율이 30%에도 못 미치며 이 후보에게 8.7%포인트 차로 뒤지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과거 조사에서 안 후보가 더 크게 앞섰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 판에 안철수로 돼가지고 선거가 되겠냐. 사표 방지와 정치적 역량에 대한 이제 실망감. 내일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고 내부 참고용 등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보신 것처럼 선거 막판에 양강 결집 양상이 뚜렷해지면서 국민의힘은 투표로 단일화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사실상 포기했다는 뜻으로도 읽히죠. 반면 민주당 내에선 안 후보가 여권과 더 가까운 후보라며 러브콜을 이어갔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때 안철수의 멘토로 꼽히며 국민의당을 함께 창당했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수렁에 빠져 지지율 손해를 봤다면서 단일화에 목을 맬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습니다. 안철수라는 사람과 협상, 협의 이런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다 아는 바가 있죠. 안 후보 지지를 철회한 임명진 전 위원장도 정권 교체를 위해 윤 후보 측 제안을 받아들였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완주하기 때문에 웃는 집단은 누군가? 민주당 정권을 연장해 주는 결과밖에 되지. 국민의힘도 더 이상 단일화 논의는 어렵다면서 국민이 투표로 단일화를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기다리지만 지금 쉽지 않고 결국은 투표로 단일화되는 수밖에 없지 않나. 민주당에선 안 후보의 발언을 볼 때 우리와 가깝다는 느낌이라는 목소리가 나왔고 다당제 제안을 매개로 한 러브콜도 이어졌습니다. 국민통합 정치개혁 입장을 밝혔는데 이재명의 꿈이 안철수의 꿈과 기호 9번 김동연 후보는 중도 사퇴를 선언하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현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 후보는 출마 이후 문재인 청와대를 비판하기도 했지만 최근까지 허경영 후보에게도 밀리며 1% 미만의 지지율을 보여왔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자, 이제 TV토론도 모두 끝났고 여론조사도 오늘 이후 조사는 공표가 금지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마지막 일주일간의 선거운동이 승패를 가를 변수로 남게 됐습니다. 특히 모레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는데 여야 모두 사전투표율을 끌어올리는데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선거 레이스 막바지 일정은 박경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여론조사는 오늘까지 조사한 결과만 발표할 수 있습니다. TV조선과 조선일보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도 내일 7차 발표가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선거 일주일 전 여론조사 공표금지 조항이 도입된 이후 5차례 대선에서 마지막 여론조사 1위가 당선자가 됐기 때문에 여야 모두 지지층에 여론조사를 받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모레와 글피는 사전투표일입니다. 여야 모두 본투표 하루만으로는 사흘간 투표를 이길 수 없다며 지지층을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가슴속으로는 사표를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해주세요. 사전투표와 함께 오늘도 에너지 넘치게 파이팅. 확진, 격리자는 사전투표 첫째 날인 4일에는 투표할 수 없고 둘째 날인 5일이나 본투표일인 9일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5일에 할 경우 오후 5시부터 외출할 수 있고 오후 6시 전까지는 투표소에 도착해야 합니다. 9일에 할 경우엔 오후 6시부터 7시 반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8일 밤 12시에 끝납니다. 이번엔 후보들이 어디서 마지막 메시지를 낼지도 관심인데 지난 대선 땐 문재인 후보는 촛불 집회가 열렸던 광화문, 홍준표 후보는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던 대한문에서였는데 이번에는 아직 장소를 논의 중입니다. TV조선 박경주입니다.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어제보다 8만여 명 늘어서 22만 명에 근접했습니다. 정부 전망보다 일주일가량 빠른 속도입니다. PCR 검사도 역량 초과로 한계에 다다르는 등 과부하인데 정부는 이르면 모레 거리 두기 조기 완화 여부를 발표합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오늘도 선별진료소엔 PCR 검사를 받으려는 행렬이 계속됐습니다. 근육통이 좀 있어가지고 집에서 자가 키트를 진행을 했고요. 30분, 40분 정도 걸렸어요. 지난달 28일 PCR 검사 건수는 한계치인 85만 건을 훌쩍 넘는 105만 건에 달해 결과 통보까지 최대 18시간까지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전문가용 신속검사로도 확진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21만 9,241명으로 정부 전망보다 약 4만 명을 초과해 다음 주 예상치에 근접했습니다. 다만 더블링 현상은 둔화되고 있어 정점도 빨라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전주 대비 확진자의 증가율이 둔화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때문에 중증 사망자 최소화에 주력하고 거리 두기는 조기의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대응 목표의 관점에서 조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모아나가도록 오늘과 내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거리 두기 조정안을 검토해 이르면 4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또 확진자나 격리자도 사전투표일과 선거일 오후 5시부터 외출해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확진자 폭증이 두려운 곳 가운데 하나는 학교죠. 오늘 개학을 맞아서 오랜만에 등교하는 학생들로 교정은 활기가 돌았지만 감염 우려에 등교 첫날부터 자가진단키트 사용법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엄마 손을 잡고 첫 학교로 향하는 초등학교 신입생들. 떠들썩한 입학식은 없지만 할머니, 할아버지와 기념사진을 찍으며 입학을 축하합니다. 좀 이제 좀 덜 까불고 조금 성숙했으면 좋겠고 네, 건강했으면 좋겠고. 최다 확진자가 나온 3월의 첫날. 살얼음 같은 긴장감 속에 전국 학교가 개학을 맞았습니다. 2주간은 학교별로 등교를 결정할 수 있는데 오늘 등교한 학생들은 신속항원검사 사용법을 익힌 뒤 일찍 학교했습니다. 액체가 밖으로 쏟아져 버리면 검사가 안 되니까, 그지? 이거를 설명문을 잘 읽어보고. 주 2회 등교 전 신속검사는 권고사항이지만 학교별로 지침이 달라 일부 혼란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일주일마다 자가진단 키트 때문에 애들이 많이 힘들어할까 봐. 다음 주부턴 가족이 확진돼도 등교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최근 일주일간 9세 이하 확진자는 하루 평균 19,000여 명으로 전 연령대에서 확산세가 가장 빠른데도 5세에서 11세 접종 계획은 아직입니다. 5월 말에 그중에 5세에서 11세의 아이들 중에서 전체 중에 50%가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초아특화 거점 전담병원 26곳을 새로 지정하고 오늘부터 소아 확진자 대면 진료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대구 달성군에서 난 산불이 또 재발화했습니다. 이 겹겹이 쌓인 낙엽 더미에 숨은 불씨가 계속 되살아나는 건데 험한 산세도 잔불 정리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희뿌연 산불 연기가 산자락을 뒤덮었습니다. 헬기가 연신 물을 뿌리지만 역부족입니다. 지난달 26일 대구 달성군에서 난 산불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불 진화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7일과 28일에 연거푸 불씨가 되살아났습니다. 잡혔다가 다시 살아난다니까, 왜 불이? 지금 맞죠? 예, 그러면 그게 문제예요. 시커멓게 탄 땅 속에 숯불처럼 남아있던 불씨가 계속 되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육안으로 화재가 다 진압됐다고 판단을 해도 자세히 보면 안에서 또 불씨가 일어나서 바짝 마른 낙엽이 층층이 쌓여 불씨를 보관하는 겁니다. 산불이 난 야산은 이렇게 땅바닥에 바짝 마른 낙엽들이 쌓여 있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나뭇가지들은 손으로 쉽게 부러질 만큼 말라 있습니다. 산세가 험한 바위산 정상 근처에서 난 산불이라 진화 헬기가 물을 뿌려도 쌓여있는 낙엽 틈에 숨은 불씨까지 끄기 어렵습니다.
바위산이고 그 불씨가 함정 입으면 잘 이게 꺼지질 않아요. 바람이 부니까 밑에서 이게 솟아서 올라오는 거예요. 지난달 28일 경남 합천에서 난 산불은 어제 큰 불길을 잡았지만 재발화를 막기 위한 잔불 정리에 사흘 이상 걸릴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근로자가 도금 작업을 하다가 숨졌습니다. 2인 1조 작업이 원칙이었지만 사고 당시에는 혼자였습니다. 해당 제철소에서는 10개월 전에도 근로자가 사망 사고가 일었는데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대형 장비의 아래쪽 공간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위험을 알리는 경고문도 붙어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40분쯤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아연을 녹이는 깊이 2m짜리 대형 용기에 빠져 숨졌습니다. 미끄러져 추락한 사고로 포트에 이제 사람이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신고를 하신 겁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철강을 도금하기 위해 아연을 고온에서 녹이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2인 1조 작업이 원칙이었지만 동료 근로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는 지난해 5월 이후 10달 만에 또 근로자 사망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은 내부 CCTV 분석 등을 통해 안전고리 착용과 추락 방지 시설 설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전고리나 안전펜스 이런 부분은 좀 확인이 될까요? 이제 수사를 해봐야 돼. 근데 동영상 강의는 안 나와요. 고용노동부는 오늘 해당 공정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대제철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정부가 에너지 전문 인력 양성을 명분으로 추진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 40만 제곱미터 부지에 건물 하나가 올라섰고 기숙사 등은 4년 후에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개교식 현장에 장혁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신입생 여러분들이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입생 157명이 오늘 개교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입학식에 참석했습니다. 2022학년 여러분은 켄텍의 1회 입학생입니다. 처음이 된다는 것은 역사가 되는 일이고 2050년 세계 10위권 에너지 대학을 목표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학 부지는 40만 제곱미터, 축구장 48개 면적이지만 학생들이 공부할 곳은 4층 규모 건물 하나가 전부입니다. 당장 기숙사도 없어 학생들은 인근 골프텔에서 지내야 하고 도서관 등 나머지 강의동은 2025년에야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거는 좀 아쉽습니다. 이게 미리 완벽한 준비를 해서 나가야 되는데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가면서 당초 목표했던 100명의 교수진은 절반도 못 채웠습니다. 한국전력이 2031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지만 탈원전 여파로 한전의 올해 적자만 20조 원대로 예상됩니다. 탈원전 정책에 맞추다 보니 에너지공대에 정작 원자력 관련 과목과 교수도 없습니다. 원자력은 원천 배제를 했기 때문에 설립 의미가 많이 퇴색됐었죠. 탄소 중립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게 원자력인데 5년 내내 탈원전을 내세운 문 대통령은 최근 갑자기 원전이 향후 60년 동안 주력 전원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정부가 9억 이상 주택 매수자를 대상으로 무슨 돈으로 집을 산 건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른바 부모 찬스를 쓰거나 회사 돈과 법인 대출금을 빼돌려서 집을 산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편법 증여로 57억 아파트 주인이 된 10대도 있었습니다. 김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17살 미성년자 A씨는 지난해 서울에 57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들였습니다. A씨 부모가 14억 원을 편법으로 증여해 임대를 낀 갭 투자를 주도한 겁니다. 30대 B씨는 아버지가 대표인 기업에서 차용증 없이 7억 원을 조달받아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29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국토부는 이렇게 위법이 의심되는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 거래 3,700여 건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부모 찬스를 이용한 편법 증여나 회사 자금을 빼돌려 집을 산 경우가 가장 많았고 꼼수 대출 50여 건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청과 금융당국 그리고 국세청에 통보가 돼서 범죄 수사와 그리고 세무조사 그리고 대출 회수 같은 조치가 향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런 꼼수 거래는 초고가 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남권에 집중됐는데 강남구와 서초구에서만 각각 300건이 넘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이 많고 부동산 가격들이 갑자기 급등하다 보니까 이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는 앞으로도 미성년자나 법인의 의심스러운 주택 매수를 기획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재판 거래 의혹 관련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만배 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관에게 부탁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건데요. 김 씨 측은 이재명 사건을 언급한 적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녹취록 공방에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모두에게 유출 주의령을 내렸습니다. 권형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귀국 직후 체포돼 검찰 조사를 받았던 남욱 변호사. 당시 남 변호사의 피의자 신문조서엔 김만배 씨가 2019년부터 권순일 대법관에게 50억 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진술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로부터 이재명 경기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대법관에게 부탁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2020년 7월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선고 전후 8차례 권 전 대법관을 찾아간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됐습니다.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를 접견했던 A 변호사는 김 씨가 남욱 등에게 권 전 대법관 이야기를 한 적은 있지만 재판 관련 언급은 전혀 없었다며 반론을 전해왔습니다. 녹취록을 둘러싼 장외 공방이 지속되자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양측에 녹취록 관리에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식 증거 조사로 알게 된 것 외에 다른 요인에 영향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검사 사칭 전과 기록에 대한 소명을 선거 공보물에 허위로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중앙선관위가 내일 회의를 열고 입장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이 후보 소명이 거짓으로 판단되면 전국 투표장에는 정정 공고가 붙게 됩니다. 박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선거 공보물에 검사 사칭 전과를 소명하며 방송국 PD가 인터뷰하던 중 검사 이름과 사건 내용을 물어서 알려줬다고 적었습니다. PD의 사칭을 돕기만 했다는 취지인데 사건 당사자인 KBS 최초로 PD는 기자회견까지 열어 이 후보가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 되겠다는 분이 왜 부당한 개인에 대해서 그렇게 음해하는 식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공유하는 그런 행태를 저질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법원도 이 후보가 처음부터 PD와 공모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허위 소명을 했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허위 소명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중앙선관위에 이의 신청을 선관위는 엿새 만인 내일 오후 4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선거관리 신뢰의 척도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 후보가 직접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위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선관위는 지난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후보의 아내가 세금을 30만 원가량 더 냈다는 민주당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정정 공고문을 부착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판단을 하면 사전 선거가 시작되는 4일부터 정정 공고문이 붙게 됩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 위기로 전 세계가 돈을 너무 많이 풀었죠. 그 여파로 우리뿐 아니라 모든 나라가 인플레이션 압박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치면서 특히 에너지와 원자재 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올해 3% 성장도 버거울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송병철 기자입니다. 휘발유 리터당 가격이 1,808원, 서울 평균은 이미 1,830원을 넘어섰습니다. 소주에 이어 맥주 가격도 곧 오릅니다. 최근 물가는 4개월 연속 3% 선을 넘겼습니다. 금년 중 상승률은 지난해 연간 상승률 2.5%를 상당폭 웃도는 3.1%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넘쳐나는 유동성과 국제 공급망 차질 탓에
인플레이션은 이미 지구촌의 문제로 떠오른 상황.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서 글로벌 인플레의 먹구름은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00를 넘어섰고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나프타 가격도 52주 최고가를 깼습니다. Next escalation is going to lead to further inflationary pressures as we're going to see energy prices continue to soar. 문제는 대외 에너지 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가 이런 인플레에 특히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IMF와 무디스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낮추며 3% 성장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성장률이 예상보다 하회하고 물가가 예상보다 높아지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확률이 있어요. 4% 물가 상승이 임박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가운데 지난 1월 소비는 한 달 전보다 1.9% 줄어들며 1년 반 만에 최대 폭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가 국제 결제망에서 퇴출되면서 러시아 화폐인 루블화 가치도 연일 폭락하고 있습니다. 대신 가상화폐 값이 며칠 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결제 수단이 없어진 러시아가 가상화폐를 대거 사들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국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오후 2% 가까이 오른 5,300만 원대에 거래됐습니다. 지난 이틀 새 가격이 20% 뛴 이후에도 상승세를 이어간 겁니다. 국제사회 제재가 본격화하면서 루블화 가치가 폭락하자 러시아에서 가상화폐를 대거 사들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일주일 전만 해도 비트코인 시세는 4,200만 원대였는데 러시아에서 돈줄이 막히자 가상화폐 시장이 우회로로 떠오른 겁니다. 나스닥과는 디커플링돼서 안전하게 자신들의 그 재화를 보호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러시아 쪽에서 가격이 많이 상승한. 러시아에 대한 서방권 제재 타격이 러시아를 넘어 세계 각국으로 번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 속에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1.7%대로 급락한 데 이어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3년물 금리는 2.1%대까지 떨어져 약 한 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장기화되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앞으로 과제가 되겠죠. 부도가 되는 것들이 이제 많이 빈발을 한다라고 하면 금융시장이라든 경기에는 상당히 악재가 될 수 있고.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는 스위프트를 비롯한 대러시아 제재가 다른 나라 경제에 상처를 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클래식 음악 무대에서 푸틴을 지지해온 러시아 음악가들이 줄줄이 하차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연대 움직임은 문학의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으며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만족스러운 듯 지휘자와 포옹합니다. 뉴욕 카네기홀에서 진행된 빈 필하모닉 무대는 본래 조성진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의 유명 지휘자와 피아니스트가 주인공이었지만 친푸틴 성향이 알려지며 공연 직전 대체된 겁니다. 러시아 출신 소프라노 안나 네트랩코의 덴마크 리사이틀은 거센 반대 여론에 공연 1시간 전에 취소되기까지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 지휘봉 대신 마이크를 잡은 노장도 있습니다. But we cannot play this symphony dedicated to the joy and brotherhood without thinking to the sufferance of people of Ukraine. 러시아 지우기는 문학의 전반으로 확산 중입니다. 영국은 러시아 볼쇼이 발레단 여름 공연을 취소했고 유럽 최대 음악 축제인 유로비전은 러시아 참가자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러시아 예술가들이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세계 최대 미술 축제인 베네치아 비엔날레 개막을 한 달여 앞두고 러시아 예술가들은 자국에 대한 항의 표시로 참가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할리우드도 나섰습니다. 배우 쇼펜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다큐를 제작 중이고 제작사들은 러시아 내 영화 개봉 중단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여자 프로테니스에서는 우크라이나 선수가 러시아 선수를 꺾은 뒤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이 상금은 우크라이나 군대에 전액 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러시아 퇴출에 동참하는 스포츠 단체는 늘고 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코트 위에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제압하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상징하는 노란색 상의에 파란색 하의를 입고 경기에 나선 스비톨리나는 러시아 선수를 2대0으로 제압 후 자신의 가슴을 두드리며 관중들의 함성에 호응했습니다. Horrible time for all Ukrainians who are there, who are outside, also watching. We haven't been sleeping much. 당초 러시아 선수와 경기할 수 없다며 기권을 선언했지만 러시아 국가명 사용이 금지된 후 경기에 나선 스비톨리나는 대회 상금 전액을 우크라이나 군에 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지 약물 양성 반응에도 베이징 올림픽 출전을 강행해 4위를 기록했던 발리에바를 비롯해 금메달리스트 쉐르바코바 등 러시아 피겨 스타들의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이 금지됐습니다. 국제축구연맹이 카타르 월드컵에서 러시아를 퇴출하는 등 국제 스포츠 단체들의 러시아 퇴출이 확산되는 가운데 플루센코 등 러시아 피겨인들은 러시아 퇴출은 큰 실수다는 등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한 민간 차원의 지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앞에는 구호 물품이 쌓였고 SNS에서는 기부 릴레이가 이어졌습니다. 저희 조선미디어그룹 임직원도 기부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송민선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구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앞입니다. 스케치북에 손으로 적은 전쟁 반대 문구와 함께 라면 박스 등 구호 물품이 쌓였습니다. 이 물품들은 모두 시민들이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와서 두고 간 기부 물품들입니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공식 SNS에는 우크라이나 힘내라, 하루빨리 평화가 오길 바란다 등의 응원글이 쏟아졌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러시아 제재를 촉구하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배우 이영애 씨가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 써달라며 편지와 함께 1억 원을 기부한 사실이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SNS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BTS 지민 팬들도 가수 이름으로 UN 난민기구와 유니세프에 기부했다는 소식을 팬 커뮤니티에 알렸습니다. 축구 선수 박지성 부부도 아주 적은 금액으로도 함께할 수 있다며 기부 방법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조선 미디어그룹 임직원도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기 위해 1억 원을 기부할 예정입니다. 인도적 구호에 참여를 원할 경우 대한적십자사와 UN 난민기구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Is this the little girl I carried? 100여 년 전 러시아 제국 변방 우크라이나의 작은 마을 유대인 농부가 큰딸을 시집 보내며 감회해졌습니다. 결혼식은 그러나 들이닥친 러시아 경찰들에게 짓밟힙니다. 러시아 혁명의 혼돈 속에서 추방령이 떨어지고 마을 사람들은 뿔뿔이 유랑의 길을 떠납니다. 우크라이나 태생 바이올린 거장 아이작 스턴의 선율이 민초들의 순환사를 애잔하게 위로합니다. 타라스 셰브첸코는 우크라이나의 윤동주입니다. 나라 없던 시절 우크라이나어로 시를 써 민족의 가슴에 자유와 저항의 불길을 지폈습니다. 나 죽거든 그리운 우크라이나 들판에 묻어주오. 떨쳐 일어나 예속의 사슬을 끊고 적들의 피로써 자유를 지켜주오. 그의 시는 오렌지 혁명 때 시민들의 피켓마다 쓰여 있었고 친러 정권을 몰아낸 시위에서도 암송됐습니다. 이제 셰브첸코의 후예들은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자유를 지키는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А папу оставили в Киеве. Будет помогать нашим героям, нашим войскам. 나흘 안에 수도 함락을 자신했던 러시아가 뜻밖의 결사항전에 주춤거리다 민간인까지 무차별 살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잠옷바람으로 숨진 이 6살 소녀의 눈빛을 푸틴에게 보여주라고 절규했습니다. 러시아가 국제사회가 금지하는 대량 살상무기, 진공폭탄과 집속탄까지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온 데 이어 푸틴이 급기야 핵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핵무기 운영부대의 특별 전투 임무 돌입을 명령해 우크라이나와 자유진영을 협박하고 나섰습니다. 전쟁광이 아니라면 지금 이 시대에 누가 핵단추에 손을 올리고 이웃나라를 위협할 수 있겠습니까? 철권 통치 독재자가 핵을 어떻게 악용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바이든 대통령은 핵전쟁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언론과 전문가들은 푸틴의 정신 상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면서 자아도취와 과대망상에 빠졌을 수 있다는 거죠. 푸틴의 행보는 당장 북한의 오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여러 차례 핵 위협을 해온 바 있습니다. 엊그제는 푸틴의 맞장구라도 치듯 미사일 시위를 벌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도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외교란 적이 동지가 되고 또 언제든 그 반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라면 목소리를 내야 할 땐 단호하게 목소리를 내야 그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를 내는 러시아 제재에 뒷공문을 빼고 있다가 뒤늦게 우리 기업들의 피해 얘기가 나오자 부랴부랴 합류했습니다. 창피한 일이죠. 이런 우리를 북한은 또 어떻게 보겠습니까? 3월 2일 앵커의 시선은 창피하고 걱정스럽습니다. 였습니다. 봄이 시작되면서 날씨가 많이 포근해졌는데요. 그래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게 꽤 많습니다. 내일은 미세먼지, 큰 일교차, 그리고 건조한 날씨입니다. 오늘까지는 공기가 깨끗해서 참 좋았는데요. 내일은 스모그가 유입된다는 소식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농도가 높겠고요. 모레에는 동쪽 지역까지 먼지가 확대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는 따뜻한 겉옷을 챙기셔야겠는데요. 내일도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습니다. 서울은 내일 영하 1도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건조하고 바람 부는 날씨에 계속해서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동쪽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유지되고 있고요. 강원 산지로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모레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는데요. 이때 건조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기대해봅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2일 수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